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화학공학도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성공 사례가 있는가 이런 걸 좀 말씀드림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을 프로그램을 하게 될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얘기 들어가기 전에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분야는 이제 이 공정 연구라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 화학산업을 잠깐 한번 이렇게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나라 화학산업이라는 게 60년대부터 주로 시작이 됐죠. 처음 시작할 때는 비료 공장들 많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설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울산 석유화학단지하고 여수 석유화학단지 이런 게 만들어지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석유화학단이 시작됐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이 화학공학과라는 게 학교 내에서 거의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그런 학과여서 그걸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랬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화학공학과가 좀 인기가 많이 없어졌지만은 옛날에 그런 것이 있고,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 이제 선배들이 처음 했던 일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기술 도입해가지고 그 기술 도입한 기술 가지고 어떻게 공장을 잘 지을 건가 하는 이런 쪽에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런 공장을 어떻게 잘 굴리느냐 이런 일을 주로 했죠. 그래서 그거보다 이제 조금 차원이 높아지면은 잘 아시는 이제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회사들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런 엔지니어링 회사 같은데 상당히 인기 있는 직종이었었죠.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 석유화학 공장을 건설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뒤로 이제 이 화학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좀 더 다른 넓힌 분야가 이제 연구 분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R&D, 특히 이제 산업계에서의 R&D는 우리 LG화학 연구소가 최초의 민간 연구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시작이 79년도거든요. 79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당시도 이제 연구를 시작하면서는 이 기업체에서 연구를 한다는 거는 사장이 마음대로 정하지를 못하고 그룹의 총수 이런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어떤 식견이 있어가지고 R&D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할 때 거기 R&D에서 이렇게 이렇게 돈이 나오리라는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돈을 좀 한번 이렇게 붓는다 이런 차원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 10여 년은 그런 식으로 별 성과 없이 지냈지만은 그 이후로는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죠. 그래서 R&D 초기에는 그런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려면은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뭔가 좀 팬시한 미래를 제시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뭔가 우리 신약이라든가 신물질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주로 제품 개발 위주로 많이 돼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뭔가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를 많이 받고 할 때, 그때부터는 이제 엔지니어들 역할이 상당히 이제 중시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단계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 화학 공정에 대한 연구를 하는 이런 분야에서 이루어진 역할, 그 분야만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외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이 이제 갈 길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처음 제품 개발을 해서 어떻게 상업화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과정하고, 그 중에서 이제 공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분야, 요걸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그동안 저희가 했던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 대표적인 과제를 좀 분야별로 뽑아가지고, 과제를 소개하면서 이제 그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앞에. 이것도 이제 사례를 여러 가지로 뽑은 이유가,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있는 네오펜틸 글리콜이라는 거는 엔지니어들이 이미 알려져 있는 물질을 엔지니어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새로운 제조 공정 기술을 만들어서 성공한 사례,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 이제 의약품이나 UV 안정제 이런 거는 주로 케미스트들이 신물질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상업화하는 쪽인데,
처음에 이제 엔지니어들 참여 없이 상업화까지 가서 좀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다가 나중에 이제 엔지니어들이 참여해서 연구를 통해 가지고 성공시킨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 CFPR 같은 거는 이제 처음부터 같이 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 그 다음에 석유화학 분야 하나, 폴리에틸렌. 환경 분야 한 개 과제.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그 이제 공정 시스템 분야 쪽에서 앞으로 했던 일하고 성과, 이런 식으로 좀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준비한 내용이 좀 너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면 중간 또 사례를 조금 빼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시계가 이 강당안에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중간에 시간을 보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품을 개발한다 하면은 주로 이제 처음에 어떤 물질을 개발할 것이냐, 이런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처음 해야 될 일이죠. 일단 요것이 타겟이 정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상업화까지 가기 위해서 공장을 건설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여기서 케미스트들이 만든 그 기술을 실제 상업화 공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기술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업을 위해서 파이로트를 하고 베이식 디자인을 한 다음에 공장도 건설하고 운전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이게 제대로 되는 과정인데,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이 제품 위주로 연구를 많이 해왔었죠, 저희가. 그리고 이제 그 R&D라는 게 그 펀딩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하려면 이쪽 부분에 인력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투입할 여력이 없었던 게 사실이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 뭐 제품만 나오면은 파이로트 한번 해보고 공장 짓고 이런 과정으로 거치면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많이 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가 좀 부족했었고, 이 공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시기가 상당히 늦은 이런 상황이었다. 과거의 문제점이 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이게 연구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 공장에서도 이 부분을 같이 해주는 엔지니어들이 또 많이 붙어서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주로 기술 도입한 것만 가지고 공장을 짓다 보니까, 돌리다 보니까 우리 기술 가지고 공장 지을 때 이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현장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그런 경험이 상당히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네 안전하게 돌아가는 공장만 잘 돌리면 되는데, 괜히 새로운 거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자기네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달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이제 이 한계가 좀 모호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떤 엔지니어링 팀들은 상당히 능력이 있어서 잘 자기네들이 많은 부분을 하면은 연구소에 있는 엔지니어들은 좀 로드가 줄어들고, 그런 걸 못하는 쪽에는 연구원들이 가서 실제 오퍼레이션까지 다 해야 될 정도로 그 정도까지 지원을 해야 결국 이제 최종 목적은 이게 공장이 잘 돌아가서 상업적으로 성공을 해야 성공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여러분들 선배들이죠. 많은 고생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러한 우리도 이제 이 공정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인식이 돼서 이런 전문 그룹이 육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너무 길게 하면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신제품 개발에서 생산 판매까지 갈 때 말씀드린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선 신제품 개발은 예를 들어 타겟이 뭔가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원료로 해서 어떤 조건으로 해서 이 제품을 개발할 거냐, 그리고 이 제품을 개발한 다음에 그 제품의 물성이 우리 원하는 그 용도에 맞는지, 이런 걸 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먼저가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정을 연구하는 팀에서는 반응서부터 해서 혹시 촉매를 써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어떤 새로운 반응 공정이나 분리 정제 공정이 없는지, 이런 걸 연구를 해서 이걸 확립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기본으로 우리가 확립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상업화 공정을 이러한 어떤 스킴으로 가자 하는 그런 스킴을 확립하는 이러한 일들이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스킴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케일업에 대한 연구도 하고 이런 파이로트를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상업화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고,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식 디자인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베이직 디자인은 들여와가지고 디테일 디자인만 했지, 이 베이직 디자인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거의 생각을 못 해보는 그런 시대였었죠, 옛날에는.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을 돌아갈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정도도 전부 커버를 하고, 심지어는 이제 마케팅에서 일어나는 문제까지도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거 팔로우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까지 완전히 마무리를 다 해주는 일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일이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이제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정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모델링 이런 걸 통해서 하는 이 프로세스 시스템스라는 기능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따로 또 있으니까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그래서 이게 정말 제대로 되려면은 처음에는 우선 이제 제품 개발팀이 제품 개발을 타겟으로 우선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타겟이 정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엔지니어들이 붙어가지고 이제 공정 연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크로스 펑셔널하게 이루어져서 상업화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업화 단계에서는 이제 TS 팀도 또 붙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가 한 팀이 돼서 이렇게 역할, 이제 비중은 좀씩 달라지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모든 그 제품이 상업화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조직 내에서 그 시스템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고, 우리 LG화학에서는 이제 이러한 게 어느 정도 많이 돼 있는, 아직도 부분적으로는 그냥 이 스킵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당 부분은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상업화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그 구체적인 사례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하는 걸 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로서는 이제 네오펜틸 그리콜이 되겠습니다. 이 네오펜틸 그리콜이라는 것은 이제 옥소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옥소 반응은 프로필렌하고 신가스, CO하고 하이드로젠 이거를 원료로 해가지고 이걸 이제 하이드로 포뮬레이션 하는 촉매를 써서 하게 되면은 이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집니다. 노말 부칠 알데하이드하고 이소 부칠 알데하이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노말 부칠 알데하이드는 2에틸 헥사놀, 일명 저희가 옥타놀이라고 부르는 요것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소 부칠 알데하이드는 이소부타놀 이런 것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옥타놀이 여기서 원래 이 반응에서 타겟이 돼가지고 요것이 가장 가소제로 많이 쓰이는 DOP의 주 원료가 되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이제 이 이소부칠알데하이드가 부산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부 이제 이소부탄올 같은 걸로 판매하고 이렇게 됐었지만은, 점차로 이제 이쪽에 용도가 없어져가지고, 이 부산물이 점차 쌓여가고 해서, 이것 때문에 주 생산품을 생산 못하는 이런 것이 예견이 됐었죠, 수년 전에.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고려해본 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용하는 신제품 개발하는 쪽. 그쪽이 이제 포름알데하이드하고 이소부칠알데하이드를 써가지고 만들어지는 이 네오펜틸 그리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런 과제를 우리가 만들 때만 해도 상당히 처음 과제 만들 때부터도 우여곡절이 많았었어요. 저희가 이런 걸 하겠다 했을 때 사업부 입장에서는 이런 부산물 처리를 위해서 이런 과제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런 부산물을 전부 일로 처리해서 팔았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고, 우리 기술원 차원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신약이나 신농약 이런 식물질에 관심이 있지 이런 데는 별 관심이 없었고, 또 우리가 이런 공장을 하나 진다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저희가 좀 저항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는 이제 사업부의 요청을 받아서 이런 일을 계속 진행을 했고, 나중에는 이제 전임 이 원장이나 이런 여가는 이것이 이제 기술적으로 성공을 못하든 마켓 상황이다 해가지고 상업적으로 성공을 못하든 하여튼 잘못되면은 책임져라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이런 일을 했었죠, 사실. 그래서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이 과제가. 다음 장에서 보시면은, 그래서 이 네오펜틸 그리콜이라는 걸 좀 소개를 드리면은, 이 성상은 이제 흰 플레이크상이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특성상으로 보면 이제 내화학성이나 내마모성 이런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주 용도는 이제 분체 도료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분체 도료라는 거는 여러분들 냉장고 같은 데 보면은 약간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도장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주 원료가 이게 분체 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주로 많이 쓰이고 최근에는 이제 프리코티드 메탈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이런 용도로 메탈 자체에다가 이렇게 분체 도료를 입혀가지고 메탈 자체를 이렇게 해서 파는 이런 쪽으로까지 많이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냉장고나 자동차 만드는 업체에서 이 도장을 안 하고 아예 이 메탈을 갖다가 도장을 해서 하는 그런 정도로까지 이게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도 이제 뭐 FRP 욕조라든가 뭐 가소제 원료 이런 쪽으로도 많이 쓰이는 그런 쪽이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이런 가소제 쪽은 우리가 이런 원료를 이용해서 만든 새로운 가소제도 있는데 뒤에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측면을 보면은 이소부칠 알데하이드하고 포름알데하이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촉매를 써가지고 알돌 반응을 시키면은 이런 하이드록시 티브알데하이드라는 이런 중간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이제 수소화해가지고 이 고온 고압이죠. 여기서 수소화를 하면은 MPG가 만들어지고 이 크루드 MPG를 정제를 해가지고 순수한 MPG를 만드는 이런 기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보면은 그 중에서 핵심적인 기술이 이제 그 수소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수소화 기술은 실험실에서 그 300ml 정도의 오토크레이브를 써가지고 이제 랩에서 합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실제로 상업화되기 위해서는 연속 공정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2리터 규모의 연속 공정 그 설비까지 갖춰가지고 테스트를 마치고 실제 파이로트 플랜트도 50m 정도까지도 연속 공정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 상업화 공장을 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이 반응기가 이 슬러리 촉매를 써가지고 저 수소화하는 쪽으로는 루프리액터라는 상업적으로 잘 돼 있는 그런 그 설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벤더 쪽에 저희가 샘플을 보내서 실제 가가지고 그쪽에 있는 그런 그 연속 공정 파이로트 같은 거 가지고도 테스트를 하고 해가지고 검증을 거쳐서 실제 반응기가 이제 6.56배 정도까지 스케일업이 돼가지고 공장을 설계해서 성공적으로 간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거의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거를 개발을 할 때 보면은 일단 반응 쪽에 연속 반응 공정이라든가 추출, 증류, 뭐 수소화 촉매, 그 다음에 뭐 프로덕트를 이 solidification이라는 거는 최종 제품이 이제 멜트 상태로 나오게 되는 거를 이 고체장으로 만드는 결정화 공정이죠. 이런 결정화 공정 등 이런 다양한 그 화학 공정, 유닛 오퍼레이션이 이렇게 다 결합이 돼가지고 만들어진다는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상업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케일업 과정, 이 각각 장치들의 설계라든가 스케일업 과정 이런 것들을 전부 거쳐서 상업화가 되고 최종 상업화된 다음에는 그 제품을 가지고 유저 어프로브를 통과하기 위한 이런 과정까지 전부 거쳐서 최종 그 성공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 제조 공정을 그 어떤 스킴으로 가져갈 거냐 하는 스킴을 제일 처음에 만든 그런 어떤 프로세스 플로우 다이어그램이 되겠다. 그래서 반응서부터 해서 나온 제품을 어떤 방법을 써서 분리 정제를 해야 될 거냐 이런 걸 다 해서 이런 과정을 다 확립하는 이런 일들을 다 하게 되죠. 이거 전에 잠깐만.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주로 이제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연구 단계로 할 때는 그때 당위성 따질 때는 시장 규모를 작게 봐가지고 한 5,000톤 규모면은 우리가 이제 상업화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기술 개발이 되면서는 한 10,000톤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올라갔었고 실제 공장 짓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딜리버리가 긴 게 여기 있는 이제 이런 수소화 로프리액터 타입이었는데 이런 거를 발주 내놓고 나서는 갑자기 이 캐파를 더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이쪽 밴더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캐파를 18,000톤 정도까지 만들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 18,000톤으로 실제 공장을 건설을 하게 됐고 그 뒤로도 이제 가장 그 버틀렉이 되는 부분이 이쪽에 여기서 프로덕트를 빼내는 이런 공정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촉매로 그 라미니켈 촉매 슬러리 촉매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오지 못하게 하고 프로덕트만 액상으로 빼내야 되니까 여기 필터가 달려있죠. 이 필터가 빼내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렇게 표면이 다 맞춤 현상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연속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전부 원인 규명하고 새로이 저희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굉장히 이게 순조롭게 돼가지고 실제 18,000톤 규모로 진 거를 지금은 25,000톤 정도까지도 저희가 생산을 하는 그 정도까지 이제 캐파를 키운 그런 실적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최종 제품 자체가 이 하얀 플레이크상인데 이거를 딱 포장을 해가지고 그냥 포장한 상태로 그냥 놔두면 괜찮은데 이거를 뭐 아무데나 이렇게 무작정 넓게 이렇게 펼쳐놓을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공장에서는 다 이렇게 쌓아놓게 됩니다. 쌓아놓다 보면은 밑에 있는 놈들은 이렇게 완전히 딱딱하게 붙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규명. 그거 이제 주로 이제 결정화 공정입니다. 우리 결정화 과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를 못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화 공정을 이해해서 여기서 이제 멜트 MTG를 결정화시킬 때 운전 조건, 온도를 어느 정도로 이렇게 가져가야 이게 제대로 완전 결정화가 돼서 눌러도 이게 들러붙지 않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해서 최종 제품까지도 완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을 실제 유저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아까 그 분체 도료라고 얘기 드렸는데 분체 도료 만들고 그럴 때 가장 큰 문제가 이제 품질상의 문제로서는 이 색깔이 좀 변하는 거, 그렇게 변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같은 것도 그럼 어떤 놈이 그런 역할을 하는지를 다 찾아내는지까지 다 해야 되죠. 그런 걸 해가지고 실제로 그런 걸 다 제거를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생전 안 해본 그 폴리에스터 합성까지도 직접 해보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하고 해서 지금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국내는 뭐 바스프라든가 이스트만 이런 데서 거의 국내 시장 완전히 100% 수입해서 저희가 쓰고 있었는데 현재는 80% 이상을 저희가 마켓 쉐어를 잡고 있어요. 그런 정도로 완전히 대체되는 우수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장의 전경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은 이제 곧 사무실이 되고 이 앞부분 이 공장이 이제 우리가 처음 개발서부터 설계해가지고 공장 건설 다 해서 지금 성공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MBG 공장이 되고 현재 개파는 이제 25,000톤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요 뒷부분에 보이시는 게 이게 지금 아크릴산 제조 공장인데 이 뒤로 크게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뒤로 여기 보이는 게 여수인데 요 뒤에 묘도가 좀 보이고 있고 요 부분이 계속 이 땅을 내립을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이 앞이 전부 매립이 다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매립지가 요 당시만 해도 이렇게 매립지로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우리가 폴리카보네이트 공장을 지어가지고 여기 완전히 폴리카보네이트 공장이 또 크게 들어선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LPG의 개발 의의를 한번 다시 짚어보면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부 기술 수입만 하던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어떤 공정 기술을 확보한 그런 계기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의의를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모든 수입 대체 효과라든가 또 상당 부분 수출 한 50% 이상은 수출을 하고 있어요. 수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기술 종속 시대에서 탈피하는 이런 계기를 만들었다 하는 게 이제 하나의 의의고 뭐 이러한 의의가 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의약품 관련해서 사례를 하나 들어봤습니다. 이 의약품이라는 건 이제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여기에 1.5의 결정수가 붙어 있는 결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의약품인데, 신문에서 좀 그전에 좀 보셨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브랜드 네임은 파티브라고 해가지고 4세대 피놀루비 항생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FDA 승인 들어갔다가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 가지고 임상 실험을 다시 하는 이런 과정을 현재 겪고 있고 조만간 다시 FDA 승인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국내에서 뭐 신약이 나왔다고 발표된 게 몇 개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주로 국내 신약이고
요 경우에는 이제 이게 성공될 경우에는 세계적인 신약이 국내에서 처음 성공되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글락소라든가 뭐 이런 큰 회사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임상실험도 다 하고 해서 지금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를 생산하는 공장을 우리 실제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공정 연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장을 지었어요. 공장 짓고 그거를 그 공장, 이런 의약품은 제조 설비 자체도 FDA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FDA 승인까지 다 받아놓은 그런 상태로서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상당히 그 공정상의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거 뭔가 좀 손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엔지니어들이 참여해가지고 연구를 했던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몇 가지 요 공정 전체적으로 해서 몇 가지 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는 이제 의약품을 결정화하는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이 의약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간체로서 이제 두 가지 물질을 따로 또 만들게 됩니다. 중간체로 두 가지 물질을 만들고, 그 두 가지 물질을 합쳐가지고 이 최종 제품을 만드는데, 우리가 공장 짓는 거는 그 최종 단계만 공장을 지었어요. 공장을 지었는데, 그 부분에서도 이제 주로 이제 생산성에 있는 문제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 정제 공정이 시드를 집어넣어가지고 쿨링 시키면서 이제 결정하는 이런 공정이었고, 근데 스케일업을 해보니까 여과 건조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배치별로, 이 배치 공정입니다. 배치별로 사이클 타임이 너무 늘어가지고 생산성이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죠. 이런 제품이 가격이, 그람당 2불이니까, 우리 석유화학 제품은 예를 들면 뭐 톤당 한 100만원 이 정도 수준인데, 이거는 그람당 2불이면은, 키로당 한 200만원 되는 그 정도 가격이죠. 그리고 이 그람당 2불이지만 실제 이게 의약품으로 최종 제품이 되면은 그람당 한 60불 정도까지 되는 그런 고부가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고부가 제품이니까 이게 무슨 공정상의 최저가 이런 게 뭐 필요하냐, 만들기만 하면 돈 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공장을 지었던 건데, 실제로 해보니까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고 해서 이 상태로는 도저히 이게 수익이 안 나겠다. 물론 또 이거는 우리가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최종 제품까지 해서 다 팔면은 돈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상당 부분 이 최종 제품 만드는 거는 이제 글락스라든가 이런 데 맡겨서 해야 되고, 또 원료는 또 딴 데 맡겨서 사다가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수익성이 안 나서 궁극적인 해결책은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만드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저희가 참여해가지고 이 분석을 해보면은, 우선 랩 단계하고 파이로트 단계, 플랜트 단계, 이거 분석을 해보면은, 이 규모 면에서 보면은 이제 랩 단계에서는 한 100g 정도 수준 만드는 단계. 그리고 이것도 랩 단계에서 상당히 큰 과정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신약을 개발하고 할 때는 뭐 미리그램 단위로 만들고 이런 상황이 많이 돼 있죠. 파이로트 단계에서는 한 50kg 정도, 그다음에 실제 플랜트에서는 한 400kg 정도로 이런 규모가 커지는데, 실제 이제 필터 부분을 보면은 필터 면적이 여기는 50제곱센티미터인데 플랜트로 되면 8제곱미터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늘어나지만은 이 단위 매스당 면적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이제 이것도 상당히 크죠. 근데 커서 이게 문제가 없이 되도록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여가 시간을 보면은 랩에서는 한 5시간이면 됐는데, 이게 공장에 가니까 뭐 150시간이 걸리더라. 그래서 생산성이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원래 파이로트하고 이 정도 규모가 될 걸로 해서 했는데, 이 정도 되니까 생산성이 7분의 1, 8분의 1로 떨어지니까 뭐 암만 고가여도 거의 수익성이 안 나는 이런 상황에 처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뭐 잘 이건 상식적인 얘기지만 건조 시간이라는 게 여가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여가 시간을 많이 늘리면은 여가 면적을 많이 늘리면은 여가 시간을 줄여가지고 건조 시간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은, 그 여가 면적은 또 기계적인 한계 때문에 무한대로 늘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접근한 방법은
이 입자 분포를 어떻게 개선을 해서 이 여과를 좀 더 잘 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접근한 거죠. 물론 그런 부분은 이런 그 신약을 개발한 사람들이 전혀 할 수 없는 또 생각도 안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런 그 화학공학을 한 사람들만이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죠. 근데 이제 제약 조건이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걸 같이 참여해서 공장을 설계를 했으면은 최적 조건을 찾아서 공장을 설계해 놓으면 되는데 실제로 공장 다 지어놓고 또 그 FDA 승인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에서 그 레귤레이션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있는 레인지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그 생산성을 최대한 높일까 이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 제약 조건을 보면 우선 솔벤트 같은 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이런 걸 바꾸게 되면은 그 제품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네, 폴리모프라는 거는 이 세스키 하이드레이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5배의 결정수가 들어가가지고 이 결정의 모양을 유지해야 그래 이게 이제 저 인체 내에 들어갔을 때 흡수율이라든가 또 이 약효를 유지하고 있는 성능 이런 것이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결정의 구조나 이런 걸 또 유지하면서 해야 되고 또 이제 수율도 손실이 있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스터디를 해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내추럴하게 쿨링을 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그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실제로 이제 그 저희가 이 많은 여기서 그 상태경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실제로 이제 온도를 조금 낮춰서 오랜 시간 놔둬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 그 상태경에 관련된 그런 연구도 하고 또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어느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은 그 결정 성장에 좋은지 이런 그 많은 보는 연구도 하고 해서 이런 쪽으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야 결정 구조가 커진다 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죠. 근데 이제 기존 공장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온도가 이렇게 뚝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는 그냥 그 여기서부터 이제 시드가 들어갑니다. 시드가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쿨링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조금 온도 낮춘 다음에는 시간을 줘가지고 이 결정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에이징하는 기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쿨링을 한 다음에 또 에이징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런 이제 결정의 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여과가 잘 안 되는 이런 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저희가 프로그램드 쿨링 방향은 그 초기에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냉각시키면 안 되겠다. 초기에 서서히 냉각을 시켜가지고 이 결정 핵이 급격히 생성되는 걸 방지해야 되겠다는 쪽이었고, 그 다음에 이 핵 자체의 개수가 작아야 결정이 커지고, 그 다음에 성장을 커지지 않게 되냐. 그 다음에 결정을 지속적으로 성장을 시켜야 되겠다는 쪽하고, 그 다음에 냉각 중에 결정 성장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해서, 실제 운전을 이 정도 이렇게 실제 온도를 유지시키면서 쿨링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이 사진에서 보듯이 내추럴하게 쿨링되면 이게 좀 아주 가는 그런 결정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고, 요걸 이제 리니어하게 공장에서 하는 식으로 하면 조금 결정이 성장이 됩니다. 저희가 최종 옵티마이즈 시킨 부분은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도록 큰 결정이 이렇게 많이 생성되고 작은 결정이 조금씩 있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종 이런 쿨링 스타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리액션 컬러리멘터라든가 무슨 이런 온라인에서 파티클 사이즈 어널라이저라든가 이런 걸 다 가지고 스타디를 해서 이런 데이터를 얻었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가 이런 그 온라인 파티클 어널라이저 이런 거를 잘 몰랐어요. 그거는 지금 보니까 이제 글라스라든가 이런 데서도 자기네들이 이것도 공정 개선이 돼서 생산량을 우리한테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자기네들도 연구를 좀 했는데, 우리가 실험실적으로 이 상태경 연구에서 잡는 그런 방향하고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데이터하고 상당히 다른 걸 저희가 느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거 어떻게 찍은 데이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장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그걸 이제 안에서 국부적으로 이렇게 스캐터링을 해가지고 안에서 이 결정 모양을 아까 그런 식으로 결정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설비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야그라 그런 사진을 갖고 뭐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얻었었는데, 보면은 이쪽은 이제 그 개수가 되고 이쪽은 그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존 공정에서 나오는 그 결정의 그 크기들의 분포를 보면은 여기 한 7, 80 마이크론 정도에서 가장 많고 큰 것이 좀 작은 상황이고, 이 프로그램드 쿨링을 하니까 이 100 마이크론 부분 쪽에 이제 이 큰 입자가 훨씬 많아진 쪽이고, 오른쪽으로 시프트 돼가지고 결정 사이즈가 큰 것이 많아지고 이쪽에 작은 쪽은 작아지는 그런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저희가 여과하고 건조 시간을 한 30% 이상 단축한 이런 성과를 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까는 말씀드린 게 최종 제품의 그 결정화 공정을 얘기를 드렸고, 두 번째 예로서 얘기 드리는 거는 이제 그 중간체로서 이런 AN19이라는 중간체가 있는데, 그 중간체 제조 공정 중에 한 공정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공정의 그 특징은 뭐냐면은, 이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빠르고, 발열량도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면은 불순물이 생기게 되는 이런 과정이죠. 그리고 여기 불순물이 일단 생겨버리면 그 다음 결정화에 악영향을 줘가지고 수율이 상당히 낮은. 근데 사실 랩 단계에서는 수율이 95%, 97% 이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 공장에서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제로 이제 그 랩에서 실험은 한 거하고, 이 플랜트도 이걸 그대로 확대해놓은 이런 배치 반응기로 이제 실제하고 있는데, 규모를 보면은 이제 볼륨이 뭐 1000ml 한 그 정도고, 에 비해서 여기는 8000L 정도가 되고, 서피스 투 볼륨 레이쇼를 보면은 랩이 한 1000배 정도가 되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믹싱도 상당히 빨리 일어나고, 열도 상당히 빨리 제거할 수 있죠. 이런 서피스 투 볼륨 레이쇼가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공장에서는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 뭐 KOC 같은 걸 떨어뜨리면 그 부분이 상당히 가열이 돼서 이게 완전히 믹싱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고 하는, 그래서 로컬 측면에서의 어떤 그 열이 축적이 돼서 온도 분포가 균일치 않은 이런 문제도 있고, 이 레지던스 타임 디스트리뷰션 같은 것도 이쪽은 상당히 내로우한 반면에 여기 브로드해져 버리고, 불순물도 생기고, 반응 시간도 랩에서는 5분 이내에 끝났는데 30분 정도까지 이렇게 늘어지는 이런 상황이 됐었죠. 그래서 이런 반응의 특성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제안한 바는 연속 공정으로 이 튜블러 리액터 타입으로 가는 게 좋다고 하겠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스타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튜블러 리액터를 고려해 볼 때 우선 그 상분리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믹싱이 잘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터블런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 하나의 고려사항이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레이너즈 넘버를 2000 이상을 유지를 하려고 보니까 2000 이상이 돼야 좀 터블런스 되는 거죠. 길이상으로 약 2km 정도, 2km 정도의 반응기가 필요한 걸로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내부적으로 이제 우리 스태틱 믹서를 한번 활용해보자 이런 쪽으로 갔죠. 스태틱 믹서라는 건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게 처음 이쪽에서부터 뭐 이제 프로덕트가 믹서 액체가 들어오면은 한 단계 지나면서 반이 잘라지고 그 다음에 단계에 넘어가서 또 반이 잘라지고 해서 이 단계를 몇 단계 지나면은 2의 n승으로 이렇게 잘라지면서 믹싱이 되는 그런 믹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믹서처럼 이렇게 서로로 이렇게 교반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인라인 믹서죠. 라인 속에 이렇게 있어서 액체가 흘러가면 저절로 이제 믹싱이 되는 그런 믹서인데, 여기에 또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회전을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넘어갈 때 이제 회전이 되고 하기 때문에 레디얼 믹싱까지 있고 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믹싱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죠. 그래서 이러한 믹서를 써가지고 저희가 그 반응열을 효율적으로 제거해 보니까 이론적인 수율까지도 이게 도달할 수 있다 하는 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1인치짜리 직경으로 1m 정도만 되면은 연 10톤은 생산할 수 있겠다. 이런 결론까지 얻었죠. 그 장치가 이제 주 장치가 이제 이런 그 중간체하고 뭐 KOH 이런 거 원료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이 믹서를 통해서 나무를 팬칭에 시켜서 이제 반응을 종료시키는 요 과정, 요런 실험 장치를 가지고 저희가 이런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실험적으로 그러한 반응에 대한 키네틱스를 규명을 해보면은 이 온도하고 이 속도상수 그 비를 해보면은 이제 RMS 플러스를 하는 거죠. 해보면은 티피컬하게 이제 시리즈 리액션이 일어난다 하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보면은 AN10에서 11, 요게 우리가 원하는 건데 그 다음에는 이제 요게 다이머로 좀 더 온도가 올라가면 다이머로 가서 이런 불순물이 많이 생긴다 하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안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억제를 해서 이 반응 조건을 최적화하는 이런 쪽으로 저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실험 자체도 이제 이 실험 계획법을 저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실험 횟수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그 어떤 크리티컬한 변수를 잘 최적화해가지고 운전을 결정을 해서 실제로 이제 전환율 그 97%하고 불순물이 생성 안 되는 그런 조건까지도 완전히 찾은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이쪽에 있는 그림도 보면은 그 AM10에 들어가는 거하고 KOH 두 가지가 들어갈 때 이 유속에 따라서 어느 레인지에 가면은 이 반응 그 전환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뭐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이런 레인지에 들어가면은 완전하게 거의 이론적인 전환율까지 갈 수 있다 하는 걸 저희가 찾아낸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이제 상업화 응용할 때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 응용을 할 수가 있겠고, 이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는 안 큽니다. 공장 규모는 연간 생산 규모가 약 30톤 정도밖에 안 되죠. 이제 그걸 원료 가격으로 치면은 한 600억 정도 되는 이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최근에 이제 그 화학공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는 부분이 이제 마이크로한 그런 장치들이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마이크로 리액션 테크놀로지라는 이런 팀을 만들어가지고 스타디를 그런 이 화학 공장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필요한 로컬에다가 이렇게 각 플랜트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방향에 대한 기초 연구 그런 거를 좀 저희도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학교나 영소에서도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반응의 특성상 이런 믹싱만 잘해주면 훨씬 더 효율화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데에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그 실제 반응 시간을 보면은 굉장히 짧아요. 저게 스태틱 믹서 원래 그 30분 정도 되는 게 스태틱 믹서 썼을 때 1분 이하로 이렇게 줄여지고 순간적으로 믹싱을 더 잘하면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런 그 마이크로 믹서를 저희가 한번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해봤습니다. 이 마이크로 믹서는 이제 이쪽에서 두 가지 이제 그 혼합하려는 물질이 들어가고 그게 이 마이크로 믹서를 통해서 이 위쪽으로 다시 이렇게 나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믹서의 한쪽 면을 보면은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이크로 채널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액체가 들어와서 쫙 갈라져서 또 이쪽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게 들어옵니다. 다른 게 들어와서 이게 서로 섞여가지고 위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튜블러 리액터 없이도 전환율이 97%까지 금방 올라간다. 실제 체류 시간도 마이크로 세컨드 수준으로 이렇게 줄여도 금방 이게 반응이 간다. 그리고 이러한 그 반응열도 완벽하게 제거해서 아주 완벽한 그런 기술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좀 적용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연산 10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 이 마이크로 믹서 어레이라는 거는 이러한 믹서가 한 8개 정도 이렇게 방사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사방에서 이렇게 원료들이 들어와서 가운데로 올라오는 이런 어레이 시스템이 4개를 겹쳐놓았을 때 연산 10톤이 되겠다 하는 것까지 저희가 계산이 끝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전부 이제 화학공학적인 측면이 가미가 돼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촉매를 이용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최종,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이 AM10에서 11으로 가는 이런 쪽의 공정에 대한 스타디를 저희가 했었는데, 실제 제품을 보면은 이 AM03이라는 제품에서 최종 AM19라는 과정을 거치고, 이 과정을 보면은, 이 부분은 물론 이제 그 케미스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이제 수소화 공정이 돼 있고, 요 두 번째 이제 또 수소화 공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소화 공정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이제 압력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압력이 필요하면 케미스트는 전혀 그 접근을 못합니다. 못하고
이걸 유기합성적인 방법으로만 이렇게 하는데 우리 쪽에서 조금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수소화 공정을 좀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정이 확립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런 두 가지 공정이 있고, 그 다음 나머지 공정은 또 전부 유기합성적인 공정, 이런 공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AN11의 신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걸 결정화시켜서 아이솔레이션을 따로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거치요. 그럼 여기에서도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수율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서 좀 이런 과정을 스킵하고 바로 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에 대한 스터디를 저희가 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문제점은 이제 이런 과정상에 유기합성 과정을 거치려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 NH2 이쪽을 갖다가 수소화를 여기서 하고 해야 되는데, 수소화할 때 여기서 자꾸 부반응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을 이 박이란 물질로 일부 프로텍션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수소화하고 막 이런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되는데, 이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박이라는 물질은 이 전체 원재료비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는 이런 고가의 물질이 돼요. 이런 걸 좀 안 쓰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용제도 또 IPA라든가 메탄올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유기용매를 사용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걸 좀 효율화할 수 없게 되냐. 이거는 저희가 그냥 거의 의욕적으로만 그냥 접근을 했던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촉매를 하는 사람들은 이걸 바로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바로 촉매를 이용해서 가볼 수 없을까. 이런 쪽을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접근한 부분은 일단은 이런 식으로 우선 요 윗부분을 먼저, 요거는 이제 유기합성적인 방법으로 좀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여기를 바로 수소화해가지고, 최종 제품을 만드는 이런 간단한 공정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1단계로 수소화 반응도 한 단계로 끝내고, 유기합성 반응도 한 단계로 끝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아이솔레이션을 안 하고 원팟에서 한 번의 반응기에서 그냥 바로 그대로 최종 제품까지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좀 확립이 됐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고가박이라든가 용매도 이제 단일 용매와 이런 성과를 좀 냈죠. 그게 이제 여기 자랑스럽게 이렇게 써놨는데, 엔지니어링 팀이 이런 큰 기여를 했다.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단순 엔지니어링이 아니고 공정에 대한 연구, 기본 연구가 없으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이제 적용이 된다면은, 수익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그런 걸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학 공정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사례까지 말씀드렸고요. 이게 지금 계속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 중간중간 질문이나 이런 게 의심나는 게 있으시면은 그때 질문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너무 빨리 막 진행하는데? 우리는 가장 간단하게, 간결하게 경제적인 측면, 이런 측면만 전달하는 쪽에 이렇게 숙달이 돼가지고 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데 좀 익숙지 않아요. 그 다음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또 UV 안정제에 대한 거가 되겠는데요.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케미스트들이 개발을 해서 공장을 지어놓고 생산성에서 큰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저희가 참여해서 해결을 했던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과제는 저희가 국제과제로 신화학공정 사업단 내 하나의 과제로 해가지고 성과를 내고 최근에 한번 좀 경제신문 같은 데서는 좀 홍보도 되고 그랬던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UV 안정제라는 걸 보면은 이게 정밀화학 제품 중에 하나죠. 아까 의학도 그렇지만은 저희 정밀화학 제품 하면은 일단 부가가치가 높고 뭔가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제품, 이렇게 인정을 저희가 하는 제품들인데, 지금 저희 LG화학 같은 경우는 옛날엔 정밀화학 사업본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밀화학 사업본부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졌어요. 완전히 없어지고, 그 당시에 주로 사업 아이템은 이제 염료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이런 아이템들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고유의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을 개척을 해서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이렇게 했으면 돈을 많이 벌었겠지만 남들 다 해서 이제 선진국에서 다 해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 이제 비슷하게 쫓아가서 했기 때문에 항상 돈을 못 벌고 그러다 결국엔 다 없어진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런 상황에서 이 UV 안정제도 이것도 이제 공장만 지어놓으면 이거는 뭐 돈을 안 벌려야 안 벌 수도 없다 이런 제품이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생산성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떨어지고 돈이 안 벌리는데 이것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UV 안정제라는 거는 이제 플라스틱이라든가 예를 들면은 종이 같은 것도 햇볕에 놔두면 누렇게 되는 종이는 이제 이런 UV 안정제 같은 게 없어서 이렇게 햇볕 내에 있는 UV에 의해서 이렇게 색깔이 변하게 되는데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것도 쌍우력 플라스틱은 좀 지나면은 이게 색깔이 변하죠. 변하는데 이런 이제 고급 플라스틱이나 이런 데는 전부 UV 안정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섬유라든가 도료 뭐 이런 등등에도 전부 UV 안정제가 들어가서 이 자외선에 의해서 혼변화하는 거 이런 거를 좀 방지하고 그 다음에 물성 저하를 방지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UV 안정제가 되죠. UV 안정제는 크게 봐서 이제 벤조트리아졸계하고 이 힌도다민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기능이 좀 차이가 있는데 이 벤조트리아졸계 같은 경우는 자외선을 흡수해가지고 그거를 열 에너지로 이렇게 변환시켜서 이 자외선을 변화를 이 황변을 방지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제품이고 이 할스계라는 것은 자외선에 의해서 이제 라디칼이 생기면은 그 라디칼을 이렇게 제거해 버림으로써 UV 안정성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제품은 지금 이 벤조트리아졸계는 316, 327, 328P 네 가지 제품이고 이 할스계는 770 이게 개발이 됐고 여기서 개발 중이던 이 329도 최근에 이제 공장에서 시생산까지 성공적으로 마친 그런 단계까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이 세계 시장을 보면 세계 시장은 뭐 한 약 8,400억 정도 된다 그러고 주로 이제 할스계가 한 50%, 벤조트리아졸계가 한 35%가 되고 성장률도 연간 6% 이상을 유지하는 이런 제품이고 이 벤조페논계라는 게 좀 있는데 이런 것도 거의 뭐 벤조트리아졸계로 이제 바뀌는 옛날에 썼던 저급의 UV 안정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작했던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공정은 수율이라든가 생산성, 품질 등이 상당히 열세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항상 월드 베스트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월드 베스트하고 대비해 봤을 때 수율 측면에서 상당히 열세고 품질도 열세고 품질은 이제 제품의 색상이 되겠습니다. 제품의 색상이 얼마나 깨끗한가 하는 쪽. 그다음에 생산성 측면에서는 사이클 타임 상당히 긴 문제. 그 중에서도 이제 품질이나 이런 생산성 때문에 P라는 제품은 아예 생산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죠. 그래서 문제를 파악을 해보니까 우선 수율 측면하고 품질 측면, 그 다음에 생산성 측면, 이런 전부 이런 데서 각각의 문제점들이 많이 저희가 찾아냈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하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 첫째는 이제 용매를 여러 가지 쓰는데, 이걸 어떻게 단일화하면은 제품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겠고, 또 여가 공정도 좀 생략이 가능하겠고, 또 용매를 회수하는 비용도 상당히 절감이 될 수 있겠다. 이런데 어떤 포커스를 맞추자는 게 이제 첫 번째 아이디어였고, 두 번째는 이제 온도를 좀 낮춰서 반응을 시키면은 이런 부반응이라는 게 거의 그 온도가 올라가서 생기는 이제 그런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를 좀 낮춰서 할 수 없겠는가. 여기에 어떤 필요한 촉매를 좀 개발해야 되겠다는 쪽. 이게 이제 두 번째 저희가 적용한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탈색 방법도 물리적으로 이제 뭐 활성탄을 쓴다든가 뭐 벡터를 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탈색을 했는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것도 물론 됩니다만 한계가 있고 좀 화학적인 방법으로 탈색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 세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제조 공정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러한 물질을 스타트로 해서 디아조아 반응, 커플링 반응, 그 다음에 1, 2차 환원을 거쳐서 제품이 만들어지고, 그걸 탈색 정전을 거쳐서 이제 최종 제품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환원 공정, 이런 쪽이고, 이런 환원 공정하고 정제 공정, 여기 이제 이것이 결국에 생산성하고 품질의 핵심이 되는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 저희가 접근한 방향은 이제 단일 용매 공정으로 되면은 분리 공정이 이 과정상의 그 용매가 좀 더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 케미스트들이 합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적합한 용매를 그냥 그 선정을 해서 썼기 때문에 실제 상업적인 효과나 이런 거를 전혀 고려 안 하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걸 전부 따로따로 하지 않고 완팟에 이걸 전부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방향이 되겠고, 이것이 된다면은 이게 세계 최초의 기술이다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또 부반응물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부반응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기는지 이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을 이제 케미스트들하고 다 경로를 따져서 최종 제품은 이제 A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B를 거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C가 나오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여기서 중간중간 이 조건이 달라지면은 다양한 그 바이 프로덕트가 나올 수 있다 하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몇 가지는 물질 자체가 뭐다 하는 것까지 저희가 이제 다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됐지만은 그것이 안 된 그런 물질들도 많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이 칼라에 그 영향을 주는 물질이 요 물질이다 하는 걸 저희가 찾아내서 요 물질을 안 생기도록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새로운 공정을 저희가 완성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매 단일화 측면에서는 1차 환원 쪽에서는 성전이 촉매를 발굴을 해서 반응 온도를 이렇게 낮춰줬고, 2차 환원 쪽에서는 최적의 촉매하고 환원제 시스템을 개발을 한 이런 성과를 냈고, 추출 탈색 공정에서는 일단 황산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라든가 KOH로 이 발색 물질을 추출해서 제거한다든가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 6개의 공정을 생략할 수 있는 이런 식의 공정 단순화를 했고, 공정 시간도 18시간에서 24시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한 14시간 이내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단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처리할, 불량이 생기면 다시 또 재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재처리율도 제로화가 됐고, 결과적으로 현재는 이제 세계 최고의 수율 및 품질을 확보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게 생산성이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그동안 많이 적자 보던 것이 완전히 해소돼서 이제는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계기가 되기까지 많은 엔지니어들이 여기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실제 이제 장치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이런 여과 장치, 이게 여과 장치인데 여기다가 이제 여과를 물질을 집어넣고 이 교반기가 돌면서 한 번씩 눌러주고 해서 짜주고 해서 여기 이제 고체가 여기 만들어지면 나중에 긁어내는 이런 여과 장치가 되겠는데요. 겉모습을 보면은 배치 반응기랑 비슷하게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런 배치 연속적으로 필터링하는 이런 여과기 2대가 유유설비로 남을 정도로 여기 이제 공정이 단순화됐고, 또 이 결정화 공정 자체도 2라인이었는데 이것도 한 라인으로 단순화된 그런 성과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할 때도 실제 공장에서 해도 앞에 거죠. 저희 엔지니어들이 거기 가서 시운전하고 할 때 며칠씩 같이 세기도 하고 일을 많이 해도 처음에 할 때는 이 공장 엔지니어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엔지니어들, 연구원들이 얘기를 하는 걸 잘 안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케미스트들이 와야 자기네들이 모르는 케미스트를 좀 얘기해 주니까 이게 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자꾸 케미스트하고 여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설득시켜서 이 엔지니어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도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과정이었고, 그런 결과를 거쳐서 이제 이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엔지니어들은 뭐 연구도 잘하고 일도 잘해야 되지만은 이 사람들하고의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케미스트하고 또 얘기할 수 있는 능력. 그러려면은 어느 정도 케미스트리도 좀 알아야 이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것이 다 겸비가 되면은 이제 상당히 우수한 저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례가 되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칼라 필터 포토리지스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벌써 한 뭐 2주 전, 3주 전 이때 그 우리 정보전자 소재 관련해가지고 벌써 한 2번 정도 강의를 하면서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이 정보전자 관련해서도 보면은 현재 이제 그 정보전자 쪽이 굉장히 뜨고 있지만은 거기에 핵심적인 소재들은 전부 이 화학 소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LCD를 대표적으로 보면은 LCD 내에도 많은 재료와 부품이 사용이 되는데 거기에 쓰이는 재료 및 부품이 거의 수입해서 사고 있고 국산화율은 거의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러한 부품이 실제로 이 LCD 제품의 성능을 좌우하는 이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LCD 자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려면 거기 들어가는 재료 및 부품 자체가 우리 자체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넣지 않으면 누가 상대방이 그런 좋은 제품을 주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만들어서 넣어야 이 전자산업도 같이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 화학 소재가 빠지면 그게 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LCD 시장을 저희가 봤을 때 LCD라는 것이 지금 현재는 주로 노트북 많이 쓰시는 그런 노트북에 이제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되는 이런 것이 많이 쓰이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이제 TV 쪽이라든가 이 모니터 쪽도 많이 이런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LCD 자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 칼라 필터 포토리지스트도 지금 현재 2002년도에 한 1,300억 정도 세계 시장이죠. 세계 시장이 N이기 때문에 한 1조 3천억 정도 되지만 한 2007, 8년 되면은 2조 이상의 시장이 되는 큰 시장이 됩니다. 이 칼라 필터 자체의 시장이. 그 정도로 큰 시장이고, 실제 LCD 자체는 세계 1위하고 2위가 전부 우리나라에 있죠. 지금 현재는 1위가 LG고 2위가 삼성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도 LCD라는 것도 이게 장치 산업이에요. 어마어마한 장치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1위, 2위가 자꾸 바뀌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삼성이 1위였는데, 지금 현재 이제 LG가 2위가 됐고, 내년쯤 돼서 삼성의 그 최신 공장이 또 늘어나면 또 삼성이 1위가 되고, 막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LCD 자체는 우리가 세계 1, 2위를 갖추고 있지만은 거기에 들어가는 이 부품의 국산화가 없이는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저희가 생각이 되죠. 가끔 눈누리가 나오는데 이게 전혀 예기치 않았던 그런 의도적으로 하는 거는 전혀 아닌데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앞에서 다른 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전자 소재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전자 쪽이랑 서로 이렇게 접목이 되기 때문에 훨씬 시너지가 있고 그래서 최근에만도 이제 듀폰 같이 세계적인 화학 회사죠. 그런 회장이 와가지고 우리 전자 쪽이나 이런 데 만나고 우리 LG와 사장님도 만나고 뭐 이렇게 다 했지만 자기네들은 그런 전자 쪽이 없기 때문에 이런 쪽을 많이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이제 좀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는 상당히 유리하죠. LG 같은 경우는 전자하고 이 화학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TFT, LCD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전체적인 구조 설명은 생략드리고요. 여기 이제 유리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 뒤에 백라이트 시스템에서 빛을 쬐게 되면 여기에 이제 아주 미세한 셀들이 있고 그 셀들이 이제 전압을 띠게 되면은 요 사이에 이제 리퀴드 크리스탈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퀴드 크리스탈이
전압을 받는 거에 따라서 대열을 달리하면은 여기서 통과되는 빛의 양이 달라지고 거기에 이제 이런 그 칼라 필터가 입힌 이런 판이 여기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빛의 세기에 따라서 이제 칼라가 구현되는 이런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게 저 핵심적인 그런 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이미 앞에서 이런 걸 뭐 누군가 설명을 드렸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본다면은 이 처음에는 이제 글래스 기판에서 이 블랙 매트릭스를 입히고 그 다음에 레드, 그린, 블루, 이 RGB 세 가지의 이제 컬러 필터를 이렇게 입혀가지고 최종 컬러 필터 이 기판이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상에 보면은 이제 이런 패터닝 과정이 다 있습니다. 이 패터닝 과정을 한번 보면은 처음에 A 공정 같은 경우는 뭐 증착을 시키고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포토리지스트 코팅을 시킨 다음에 이 설계 도면에 따라서 빛을 조여주면은 어떤 데는 빛을 받고 어떤 데는 빛을 안 받고 그렇게 되겠죠. 그럼 빛을 안 받은 부분은 경화가 안 일어나가지고 그 부분은 이 현상을 시키고 씻어내고 해가지고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제거를 하면은 이렇게 원하는 패턴을 우리가 이렇게 뜨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칼라 필터도 이거 하나하나를 입힐 때마다 이런 과정을 똑같이 거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만들기 때문에 이 전체 이거 하나만 만드는 것도 어마어마한 그 장치 산업이 되는 그런 걸로 볼 수가 있겠죠. 다음. 그 중에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칼라 필터 포토리지스트 자체가 이제 RGB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만드는 기술을 한번 살펴보면은, 바인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계시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첨가제들이 들어가고, 요것들을 잘 프리믹싱을 해서 비주얼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주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색깔을 띠기 위해서 밀베이스를 집어넣어서 잘 믹싱을 합니다. 밀베이스라는 게 결과적으로 알료들이죠, 알료. 붉은색을 띠게 된다든가, 뭐 그린색을 띈다든가 하는 알료가 됩니다. 이런 거하고 잘 믹싱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제품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 중요한 기술들이 많이 있지만, 예를 들면 포뮬레이션 기술에 따라서 같은 알료도 어떤 색의 투과도라든가, 색의 발현성이라든가, 뭐 컬러의 밝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기능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포뮬레이션 하는 기술이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부분이 이제 케미스트들이 이제 주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엔지니어들은 이제 이 과정상의 공정 연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이 칼라 필터 자체도 이제 우리가 차별화 기술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기술은 여기 관계시제 들어가는 이 관계시제, 그 다음에 이 바인더, 수질, 이런 것들을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시제 같은 것도, 관계시제 같은 것도 이런 이제 뭐 JSR이라든가 뭐 후지 이런 데서 하고 있지만, 자기네들이 쓰는 건 따로 두고 파는 거는 별로 그렇게 성능이 안 좋은 걸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갖다 써가지고는 이 칼라 필터 포토리지스트를 우리 자체적으로 우수한 걸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포토 이니시에이터 자체를 이런 것도 이제 요거는 케미스트가 만듭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가 상당히 우수한 신물질이 되죠. 이런 걸 만들었고, 그래서 그 기능을 보면은 이런 이제 바인더들이 폴리마가 있고, 그다음에 관계시제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기 알료가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설계도에 따라서 빛을 쪼이는 쪽, 안 쪼이는 쪽 이렇게 나눠서 해보면은 빛을 쪼인 쪽은 이런 식으로 크로스링킹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이게 경화가 딱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씻어내면은 이제 씻겨나가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그 관계시제인데, 이 관계시제에 따라서 그 제품의 성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저희가 만들었고, 실제로 이제 근데 그 물질 자체는 그 케미스트들이 만들었지만은 이때만 해도 이제 이쪽 팀들하고는 이 엔지니어링 팀들하고는 처음부터 같이 하자 이런 그 컨센서스가 좀 돼 있었어요. 돼 있었어가지고 같이 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수율이라든가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물질만 만들었는데, 여기 수율이 원래 한 20% 수준밖에 안 되는 거를 한 60, 70% 이상까지 올리는
그런 그 새로운 공정도 만드는 그런 성과도 저희 엔지니어들이 더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CFPR 쪽을 보면은 저희가 이제 청주 공장에 공장 설계까지 다 해서 연산 500톤 규모로 이 공장을 지었고 500톤이면은 금액으로 치면 한 500억 정도 되는 그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2000년도에 저희가 성공적으로 했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다 비슷한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포뮬레이션이 바뀜에 따라서 예를 들면 모니터용이라든가 TV용이라든가 이런 게 다 이 CFDR의 요구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능을 높이고 그 기능을 맞춰주는 그런 쪽의 제품 개발이 되고 있고, 그런 제품이 나올 때마다 사실은 그 물리적인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이 엔지니어링 팀이 그런 연구를 통해서 생산이 잘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스케일업 과정을, 이런 과정을 다 거치는, 그래서 이쪽에 관련되는 사람들은 한없이 끝없는 일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분야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제품들은 그 LG 필립스 LCD에 저희가 전량 공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LCD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한 2년에 한 번씩 캐파가 2배로 늘어난다, 이런 정도로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쪽이. 그래서 이쪽도 이제 500톤으로 우리가 지었지만은 내년도에는 이게 2배 하나 공장을 더 져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발전을 했습니다. 시간이 이제 한 3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폴리에틸렌에 대해서는 폴리에틸렌에 대해서는 이것도 다음 마지막 장만 봅시다. 요거는 그거 앞에 거. 실제로 이제 폴리에틸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저희가 타겟으로 한 거는 이제 지글러나타 촉매를 쓰는 이런 폴리에틸렌 쪽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 촉매 자체의 성능에 따라서 제품의 성능이 완전히 결정이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이 폴리에틸렌 쪽의 그 특성이 되겠습니다. 특성이 되고, 다음 주에 촉매 관련해서 이제 이현호 박사가 얘기하시겠지만은 그런 메탈옥센 촉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촉매를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물성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연구를 많이 했고, 사실 이제 여기에 기존에 이제 파이로트 반응기를 이용해서 새로운 촉매도 많이 만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실제 상업화까지 연결을 못 시키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쪽에 우리가 신제품을 만들어서 상업화에 회사 수익에 기여를 못하고 지금까지는 헤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보면은 촉매 자체가 파이로트에서는 잘 되는데 상업용 촉매 제조 반응기에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폴리머라는 게 상당히 좀 복잡해가지고 다른 물성은 다 맞아도 예를 들면 분포가 이렇게 내로우해야 되는데 조금 브로드해진다든가 하면은 최종 제품에서는 몇 가지 성능은 맞아도 또 몇 가지 성능이 안 맞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준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이런 공학적인 센스를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라이오 에너지 소산율 이런 것도 저희가 CFD 팀이라는 데가 있는데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해서 이 내부 모델링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죠. 그런 쪽으로 이 믹싱에 대해서 스터디를 많이 하면서 이 로컬 단위 볼륨당 이 믹싱에 의한 전달 에너지가 소산이 없어질 때까지의 과정이라든가 그런 분포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로트 반응기를 분석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키웠을 때 어떻게 이런 디자인을 하고 크기를 어떻게 가져가고 해야 유사한 그런 이 라디오 에너지 소산율을 갖겠는가 하는 걸 디자인을 해서 최근에 이제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좀 이걸 시도를 해보려는 그런 단계로 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들도 이제 전부 엔지니어들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공정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공정
이 엔지니어들이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환경이죠. 물론 환경. 환경 관련해서는 뭐 다양한 이슈도 있고 많이 있고 한데 이 환경 관련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도 결국은 이제 화학공학을 하는 사람들이 풀어야 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문제가 있고 한데 이 중에서 저희도 많은 부분에 연구를 했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서 이제 이 환경 호르몬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그 성공한 제품 비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요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이 가소제 자체 개발은 뭐 엔지니어의 역할이 크지는 않지만 이런 환경 관련해서도 엔지니어들이 많은 일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 가소제 쪽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 국내에 이제 울산하고 나주에 이런 공장이 있어가지고 주 생산품은 이제 DOP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에 저희가 공장이 하나 있어가지고 3만 톤 정도를 생산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가소제라는 거는 이제 이런 그 PVC에 가소제가 들어가가지고 이 PVC 자체를 이렇게 좀 플렉서블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성형도 하고 제품도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가소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가소제가 이제 이런 DOP고, 이런 가소제들에 들어가는 이 P라는 것이 이제 스탈레이트계가 되겠습니다. 스탈레이트. 근데 이런 스탈레이트가 들어가는 것들이, 환경 호르몬으로 의심받는 그런 물질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양한 특수 가소제가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그래서 새로 개발한 과제가 이제 환경 가소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EBN하고 DET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MPG라든가 또 TNP라든가 이게 전부 그 옥소 반응에서 나오는 중간 알데하이드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또 그 다운스트림으로 내려가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제품들, 그런 것들을 원료로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가소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가소제도 이것도 이제 다 신물질이 되겠고 저희가 이걸 만들어서 상업화에 지금 성공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그 내분비계 장애물질 설명을 좀 드리면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라는 것은 내분비계 기능을 변화시켜가지고 정상적인 개체나 그의 자손에게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외부적인 요인의 어떤 물질이다. 이렇게 이런 데서 이제 정의를 한 그런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속칭으로 얘기할 때는 환경 호르몬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 이 환경 호르몬이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게 시작한 것은 이제 그 96년도에 폴본이라는 사람이 Our Stolen Future 해가지고 이 도둑 맞은 미래 이런 책을 발간하면서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쌓이고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이제 세계적인 관심이 됐고, 실제로 이 내분비계 장애물질, 환경호르몬이 야생생물이라든가 인간 자체에도 어떤 생식 기능이나 면역, 정신 기능 이런 데 장애나 교란을 유발할 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 이제 많이 제기가 됐고, 예로서 이제 예를 들면 뭐 미국의 오데오 근방에서 갈매기가 수컷이 없어지고 전부 암컷화 됐다 이런 사실이 막 보고가 되고, 또 뭐 유럽 쪽이나 이런 데는 이 젊은 청년들의 그 정자수가 자꾸 감소하고 있다 뭐 이런 통계도 나오고 뭐 등등 상당히 실질적으로 그런 우려는 상당히 있는 거죠. 있는데 어떤 물질이 그런 역할을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고,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이제 발암물질 같은 거 있죠. 어떤 DDT 같은 거라든가 무슨 납폐통이라든가 뭐 이런 발암물질로 확실히 알고 있는 거 이런 거는 확실히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주로 의심으로서 주의사항으로 이렇게 좀 돼 있어요. 그 중에서 보면은 이제 그 종류를 보면은 이 월드 와일드라이프 펀드라고 해요. 세계 야생보험기금 여기서 이제 한 67여 종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중에 지정되어 있는 게 있고 의심 가능 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일리노이 환경청에서는 70여 종, 일본에서도 한 140여 종을 분류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쪽을 따라서 요 부분을 같이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제 이 가소제가 되죠. DOP 등의 이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9종이 의식물질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리고 이제 실제 규제 동향도 보면은 이 유럽 지역 같은 데서는 주로 이제 어린이들이 직접 손으로 만진다든가 뭐 입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장난감들 이런 데는 이걸 쓰지 마라. 또 뭐 이런 그 기타 쪽도 그렇고 이 그린피스 같은 데서도 일본 네덜란드의 뭐 엑선 공장이나 이런 데 점거해가지고 하루 이틀 생산을 못하도록 뭔가 이런 식으로까지 물리적인 행사까지도 좀 있었는데 이런 게 이제 그 권장사항이고 아주 법으로 딱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현재까지도.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 같은 데서도 이런 고분자 진흙이라는 거 보면은 그 애들 이렇게 고분자 차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 노는 그 장난감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일본도 이제 실제로 그 우리가 그 요리할 때 쓰는 그 고무장갑이라든가 뭐 이런 장갑 이런 데도 이걸 사용하지 말자.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어린이용 장난감에 사용하지 말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매트라든가 의류에 붙어 있는 라벨이라든가 자동차 내장재라든가 이런데 규제는 돼 있지는 않지만은 그 소비자 단체라든가 시민 단체 이런 데서 이제 자발적으로 이런 걸 좀 안 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측면이죠. 그래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도 DOP를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환경 실제로 이제 그 인체에 가까운 쪽에 쓸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개발을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이 하나가 있었고 또 그런 부분이 이제 기업체연구소에서는 실제로 이제 상업적인 측면하고 연관이 돼야 되니까 그런 두 가지가 다 겸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LG 플렉스라는 그 브랜드 네임을 갖고 EBN하고 BET라는 요거 두 가지 이런 투명한 액상의 물질이죠. 이런 신물질을 만들어가지고 현재 이제 용도 측면에서 보면은 PVC용으로 주로 쓰이는데 이런 장갑이라든가 의료용 장갑, 고무장갑 이런 쪽 애들 장난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내장재도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주로 생활을 하니까 이런 쪽에도 들어가야 되겠고 여기 전부 이게 PVC 제품들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는 이제 DOP가 주로 들어가 있지만은 이게 지금 DOP 아닌 걸로 바뀌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각종 플로어링 제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저희 이쪽도 보면은 지금 상당 부분 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런 데서도 뭐 자동차 회사 같은 데서도 이걸로 바꾸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이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테스트 기간이 뭐 한 1년씩 걸리고 막 그 이상 걸리고 그러거든요, 보통. 이제 그 환경적인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어떤 이 노화가 되지 않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뭐 어디 미국의 허허벌판에 갖다 놓고 한 1년씩 놔둔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테스트 기간이 걸리지만은 그런 기간이 다 통과되면은 상당히 저희 회사의 수익성에 기여를 많이 하지 않겠나 저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선 물성 제품 자체도 보면은 이 EBN이라는 제품하고 ATBC라는 건 이제 그 해외 업체에서 경쟁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제품 자체도 저희와 같이 이런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다른 목적, 무슨 계면활성제나 이런 측면으로 만들었다가 이런 용도가 이제 환경적인 용도로 해서 자꾸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 맞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 응용이 되면서 이제 좀 이 시장을 형성을 했던 그런 제품이 됩니다. 그런 제품하고 비교해봤을 때 이게 이제 PVC하고 섞어서 조을 상태로 만드는데 이 조을 정도가 이 초기 정도가 낮을수록 좋고 시간이 지나도 이 경시 변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른 변화가 작을수록 좋은데 여기 보시다시피 상당히 냄새 측면에서 보면은 냄새가 안 난다 하고 비교는 냄새는 이제 기계적인 측면보다는 냄새를 잘 맡는 전문가들이 이제 냄새를 맡게 되는데 예를 들면 한 5명 정도, 6명 정도가 냄새를 맡아가지고
냄새가 안 난다 하는 수가 많은 게 이게 좋은 거죠. 냄새가 안 나는 거죠. 그 봤을 때 이제 다른 경쟁 제품보다 냄새가 훨씬 안 난다. 그 다음에 이제 온도를 가열을 했을 때 이 손실되는 거, 휘발 감량도 훨씬 작다. 이런 아주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해외에도 많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의 품질 측면에서는 아주 우수한 걸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장기적인 테스트에 대부분 들어가 있고 일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뭐 그렇게 적용이 돼서 수출도 많이 되고 있고 이런 왕구업체라든가 뭐 옥돌 매트 이런 데도 지금 최근에는 다 적용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하나 문제는 가격이 좀 비싸죠. 기존 DOP보다는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 이런 경쟁 제품보다는 오히려 가격이 그래도 싸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경쟁적인 가격으로 저희가 공급을 해서 우리 국가 경쟁력도 좀 강화시킬 수 있고 우리 회사도 수익성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제품 자체도 우리가 안정성 측면을 다 점검을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미국의 그 Code of Federal Regulation, 그 연방 규정 이런 규정에 다 패스를 해서 이런 그 인증서를 다 갖고 있고, 이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것도 다 인증서를 갖고 있고, 이 독성 측면이라든가 국내 기관에서도 이런 그 독성 테스트 이런 걸 다 해서 안전한 물질이라는 이런 것이 다 돼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렇게 외부에 팔 수가 있는 그런 거가 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프로세스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시스템스라는 거는 그 프로세스 공정 시스템, 잘 아시는 이제 뭐 공정 설계라든가, 공정 제어라든가, 뭐 공정 최적화를 한다든가, 뭐 공정을 합성을 한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주로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 프로세스 시스템스라는 이런 그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E라고 붙인 거는 요새 정보산업 쪽이 많이 인기가 있고 저희도 이제 정보산업하고 연관된 화학 공정 분야가 해서 그런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E자를 이렇게 붙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팀에서 주로 하는 일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신제품을 만들어서 상업화를 할 때 이 상업화 연구 개발 과제를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분야가 되겠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우리 갖고 있는 많은 생산 현장의 공정 개선 쪽을 개선을 해서 경쟁력 있는 공정으로 가는 이런 일을 주로 하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그 어프로치하는 방법을 보면은 기존 방법은 저희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을 때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이런 방법입니다. 이런 랩서부터 파이로트 스케일러까지 과제를 이렇게 거쳐서 하는데 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learning by doing approach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랩에서 나온 거를 벤치 스케일에서 해보고 다시 피드백하고 또 파이로트에서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피드백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공장 생겨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다시 그걸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일반적인 방향인데 저희가 이제 이 프로세스 시스템스 어프로치라고 생각한 거는 이런 공정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반응의 모델링, 로버스트한 이런 모델 같은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공정 제어라든가 이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기능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등등을 통해가지고 좀 더 이러한 트라이얼을 최소화하고 이 두 가지 기능이 잘 접목이 돼가지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상업화하고 공장을 최적화하자 이런 접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기능이 네 가지 기능이 되겠는데요. 이 설계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기능하고 리액션 미케니즘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모델링하는 기능, 그 다음에 공정 제어하고 모니터링하는 기능, 그 다음에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기능 이런 쪽이 저희가 갖고 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팀에서 실제 일을 해서 난 성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로 자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개발하거나 프로세스를 개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분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저 화학공학을 한 사람들도 이런 정보기술, 이 전자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랑 연결해가지고 할 수 있는 많은 분야가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얘기해주는 그런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례로서 이제 저희 대상공장이 있는데요. 대상공장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작년에일 것 같은데요. 작년에 원래 현대석유화학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샀던 그런 공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VCM도 만들고 요거 가지고 PVC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수급 상황을 보면은 이 PVC에 필요한 VCM은 이만큼이 되는데 이 공급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양은 18만 톤 정도밖에 안 돼서 이 모자라는 한 10,000여 톤은 우리 여수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배로 선적을 하는 이런 상황으로 유지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팀에서 타겟으로 한 거는 최소한 요거를 좀 생산성을 늘려서 여기 필요한 만큼 공급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여수서부터 VCM을 싣고 오는 VCM이라는 거는 이게 좀 위험한 가스이기 때문에 볼탱크 큰 특별한 탱커 아니면은 수송할 때는 특별한 탱커가 필요하거든요. 그 운송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거를 줄여보자, 자체 공급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게 이제 타겟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VCM 공정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부분을 보면은 이제 에틸렌하고 이 염화수소하고 혹시 클로리네이션이 돼가지고 이렇게 에틸렌 다이크로라이드가 만들어집니다. EDC라는 게 만들어져서 요건 이제 다음에 이제 크래킹 과정을 거쳐서 이런 VCM으로 가는데, 이 부분이 버틀렉이다 하는 거를 이제 먼저 찾아냈죠. 이 전체적인 공정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걸 찾아냈고, 그래서 여기가 버틀렉인데 여기를 못 늘리는 이유를 보니까 에틸렌하고 산소하고 염화수소가 이 혼합비에 따라서는 폭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방법 그대로만 하고 있지 이걸 전혀 건드리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접근을 해서 이제 문헌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것이 이제 어떤 정보를 저희가 이제 얻은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 이 산소하고 에틸렌하고 나이트로젠의 이 구성비에 따라서 이렇게 폭발 한계에 대한 데이터 이런 거는 잘 나와 있었어요. 문헌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 어느 위치에 가 있는지 그거를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 팀에서 제일 먼저 한 거는 우리의 현 위치가 어디냐, 여기 초기 조건이라고 돼 있는 이 부분, 이걸 정확하게 집어내는 그런 일을 먼저 했었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이쪽으로 좀 더 폭발 한계 쪽으로 가면은 더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내려가면 위험하니까 조금 내려서 현재 모자라는 한 12,000톤 정도만 더 늘릴 수 있는 쪽으로 좀 가보자 해서 이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응기 내의 유동 패턴을 분석한다든가 CFD를 통해서 반응기 내에 어떤 그런 여기가 이제 디스트리뷰터가 있어가지고 여기 좀 분산이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좀 분석을 해보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생산 대파를 원하는 만큼 이렇게 늘려서 경상이익 측면에서 7억 7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또 부수적으로 스팀 사용량이 많이 줄어가지고 한 5억 이상의 절감 효과를 단기간에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10,000톤 정도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더 생산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낸 그런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런 어떤 시뮬레이션 우리 기술하고 정보 기술이 잘 결합이 돼가지고 단시간 내에 성과가 창출된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에스테르 공정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뭐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크릴 산하고 부탄올하고 이제 에스테르와 반응을 해서 부칠 아크릴레이트를 만드는 공정인데, 여기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공정이 들어가 있고 그 각 공정별로 생산 능력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요것이 좀 버틀렉이고 여기도 좀 버틀렉이 있다. 이거는 상당히 많이 모자라고 이건 좀 모자라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쉽게 접근하려면은 요 장치하고 요 장치 요 공정 쪽을 우리가 캐파를 늘려주면은 이 문제를 우리가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지 않겠냐.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늘릴 수 있다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기존 공장을 뭐 이렇게 빠야 된다든가
아니면 또 이제 장치를 개조하든가 새로 놔야 되든가 하니까 투자비가 더 많이 들고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접근한 방법은 기존 이 장치를 건드리지 않고 이 전체적인 운전 조건을 좀 바꿔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접근을 하면서 이 반응 조건이라든가 이런 이제 분리조, 이런 이제 이 플로우 시스템의 로드 같은 거를 변경시키고 여기에 따른 운전 조건을 변경시키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기존 버틀넥 포인트의 로드를 감소해서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30% 올리는 이런 일을 지금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전혀 공장에 생산하는 사람들은 건드리려고 안 하죠. 안 하고 다 있는 그대로 안전하게 이렇게 운전을 하려고 하지만은 저희는 이제 많은 이런 혁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그 이해가 되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적용이 돼서 바로 성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예로는 이제 대형 PVC 반응인데 PVC는 저희 LG화학에서 보면은 미래 그 전략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PVC하고 AGS 두 가지가 이제 전략 사업 중에 하나인데 현재도 가장 그 캐시카우가 돼서 돈을 잘 버는 그런 사업이 되고 그렇게 되지만은 이제 PVC 자체가 오래된 그 제품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성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계속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규모의 경제로 가야 돼요. 규모의 경제로 가야 돼서 세계적으로는 실제로 현재 이런 반응기가 한 150루베나 200루베 정도까지도 현재 반응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 갖고 있는 이런 반응기는 현재 갖고 있는 70루베가 가장 큰 그런 반응기가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정말 이 PVC에 있어서 세계 우위를 가지려면 자체적으로 이 반응기를 좀 150루베, 200루베 이상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일을 하는 일을 시작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근데 이제 PVC는 워낙에 오래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교반기 타입이 헤들 타입이냐, 포들러 타입이냐 이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2단으로 하는 게 좋으냐, 3단으로 하는 게 좋으냐, 헤들 타입이 좋으냐, 포들러 타입이 좋으냐 뭐 이런 거는 회사마다 좀씩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런 그 CFD를 통해서 내부 거동이 이 믹싱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호라이즌털하게는 어떤 분포를 갖고 있는지, 이 외관상으로 실제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등등을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런 타입에 따라서 이런 반응기 내에 흐름의 차이가 있고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의 모양도 조금씩 다르고 물성도 조금씩 다른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 고유의 품질의 손상이 없이 품질도 다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월드 베스트로 갈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일을 이건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예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얘기로는 이제 NCC 관련인데요. NCC 관련은 저희가 납사 크래킹 센터인데 가장 석유화학의 기본적인 분야죠. 납사를 분해해가지고 에틸렌 만드는 이런 기술인데 회사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ERP 같은 게 우리가 금년도에 도입을 해가지고 인사라든가 구매라든가 영업이라든가 뭐 이런 측면은 전부 ERP 시스템이 되어 있고 공장 쪽은 우리가 이제 부분적으로 이런 최적화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ERP가 지금 명실공히하게 ERP가 되려면은 이런 공장까지 전부 묶어서 이게 돼야 되는데 현재는 공장은 여기에서 이제 ERP에서 예를 들면 얼마를 생산해라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경험에 의해서 이 프로세스를 컨트롤하고 생산을 하고 이런 과정이죠. 그 중간 과정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게 이 NCC의 경우에는 이제 납사가 중요한데 이 납사에 따라서 제품이 달라지고 또 그 제품이 달라지면 거기에 따라서 수익성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납사를 가장 최적의 납사를 되겠는가 이건 또 시장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 환경 같은 것도 활용하고 해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납사는 이제 이 히터가 한 10여 개가 되는데 그 중에 한 개 정도는 코크가 생긴 걸 제거하는 이런 디코킹 과정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또 뭐 생산에 들어가 있고, 어느 놈은 성능이 좋은 상태에 있고, 어느 놈은 이제 거의 말기에가 있고, 막 이런 상태가 다 다릅니다. 그런 걸 잘 고려해가지고, 이 스케줄링을 잘 하는, 이런 공정 시스템 쪽에 거의 그 최상의 기술 쪽에 속해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각 공정별 최적화, 옵티마이저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묶어가지고, 요것이 이제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가장 큰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점. 그래서 이렇게 만든 시스템은 현재 LG 석유화학이 이제 NCC 공장인데 여기에서 실제 운영 시스템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납사 선정 시스템이라든가 옵티마이저도 현재 가운데 포인트가 그 최적점이고 현재 위치고 어느 쪽으로 가야 이게 이제 우리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쪽.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어느 것은 디코킹하고 있고 언제쯤 디코킹해야 되고 상태가 어떤지를 나타내는 이런 스케줄링 쪽. 그 다음에 현재 공정 운전 조건이 최적 조건에서 벗어나는지 그 안에 들어있는지 이런 걸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고요. 그래서 장황하게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R&D도 상당히 수준에 올라가 있고 기술적인 수준도 상당히 올라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화학공학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장을 운영하는 데서부터 그걸 엔지니어링 설계하는 데서부터 연구까지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굉장히 많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로 또 이런 엔지니어링 분야가 아니어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분야도 예를 들어 뭐 폴리마 소재라든가 무슨 이런 바이오텍을 이용한 생명과학 소재라든가 이런 제품 개발까지도 전부 이 케미칼 엔지니어들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도 뭐 생명화공과로 이렇게 지금 이름이 바뀌어 있는 것처럼 이 바이오텍 쪽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다 할 수가 있고 해서 다양한 그러니까 자기 진로가 굉장히 다양하고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다고 보죠. 그래서 그걸 자기 적성에 잘 맞게 잘 골라서 그걸 잘 전진하면은 아주 좋은 결과들이 다 있으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